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무병건강연구소입니다. 네, 저희 무병건강연구소는요,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른 데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그런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고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업데이트해드리는 아주 특별한 건강 정보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지역부터 직접 찾아가는 건강 세미나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볼까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신경 쓰시는 거죠. 바로 뼈 건강. 그중에서도 이 칼슘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하고 다르게 무릎이 좀 시큰거린다거나 계단 오르기가 좀 버겁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칼슘 부족 문제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이 한 800에서 1000m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평균 섭취량은 514mg, 여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장량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거죠. 절반밖에 안 되는군요. 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요. 60세 이상 여성분들의 경우에요. 하루 평균 섭취량이 357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357이요? 와. 이제 필요한 양의 3분의 1 정도예요. 3분의 1.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정말 부족하네요. 네. 네. 그리고 골다공증. 이거 흔히 조용한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소리 없이 온다고. 네. 증상이 거의 없어요.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터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로요. 제가 예전에 뵌 68세 김순례 어르신이라고 계셨는데 집에서 그냥 살짝 넘어지셨어요. 근데 손목뼈가 그냥 툭 부러지신 거예요. 아이고, 살짝 넘어졌는데? 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뼈 밀도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막 속상해하시면서 아니 내가 매일 우유 마시고 멸치도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드셨는데도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칼슘이 든 음식을 먹는 거 하고 그 칼슘이 실제로 내 뼈에 가서 붙는 거, 즉 흡수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흡수율, 이게 핵심인 거죠. 흡수율이 문제군요. 네네. 그렇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젊을 때보다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집니다. 2배나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서 뼈 약화가 더 빨라지고요. 또 다른 분 예를 들면 72세 박영수 어르신은 기침을 좀 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기침하다가요? 세상에. 네, 건강한 뼈라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이게 한번 부러지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20%나 됩니다. 20%요?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 예방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아까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미리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이런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게 좀 놓치기가 쉬워서 그렇죠.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좀 보이는 신체 변화예요. 신체 변화요? 네. 예를 들어서 키가 1년에 2cm 이상 줄었다. 이러면 척추뼈가 약해져서 주저앉는 이른바 압박골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등이 예전보다 좀 굽어 보인다거나 양쪽 어깨 높이가 좀 달라 보인다. 이것도 신호일 수 있고요. 키가 주는 것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몸 안에서 보내는 신호들인데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 이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이게 칼슘 부족으로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쥐 나는 거요? 네. 그리고 음식 씹을 때 이가 좀 시리다, 아니면 잇몸이 자꾸 붓는다. 이것도 턱뼈 속에 칼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요.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세로줄 같은 게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톱까지요? 이야. 네. 세 번째는 조금 더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주의해야 할 단서들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손목이나 발목이 좀 시큰거린다. 특히 날씨가 좀 굳은 날 더 심해진다. 이거 관절염인가?
하실 수 있는데 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관절염이 아닐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지고 잘 빠진다거나 뭐 이유 없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긴다거나 심지어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것까지도 칼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까지요. 네. 와, 왜냐하면 칼슘이 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신경 전달이나 근육 수축 같은 우리 몸의 아주 다양한 생리 기능에 꼭 필요하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증상들이 많네요. 아까 그 김순례 어르신 사례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딱 우유부터 떠올리잖아요. 근데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우유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네, 정확합니다. 우유가 뭐 칼슘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흡수율입니다. 흡수율? 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리 몸에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은 약 32% 정도밖에 안 돼요. 32%요? 생각보다 남네요. 그쵸. 예를 들어 우유 200ml 한 팩에 칼슘이 200mg 들어있다고 치면 실제 우리 몸이 가져가는 건 64mg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얼마 안 되네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유당불내증 있잖아요. 우유 마시면 속 불편하고 뭐 설사하고 하시는 분들? 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호르몬 관련 질환,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엔 유제품 섭취를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우유가 모두에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걸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럼 채소는 어떤가요? 뭐 시금치 같은 푸른 잎 채소에도 칼슘 많다고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시금치나 근대 같은 푸른잎 채소에도 칼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채소들의 칼슘 흡수율은 5% 내외로 아주 낮아요. 5%요? 왜 그렇게 낮아요? 그 채소 안에 들어있는 수산, 다른 말로 옥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이나 피트산 같은 성분들이 칼슘하고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유나 시금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정말. 그럼 어떤 음식이 칼슘 섭취랑 그 흡수율 면에서 진짜 효과적일까요? 뭐랄까, 진짜 칼슘 폭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흡수율까지 딱 따져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던 상식하고는 좀 다른 의외의 식품들이 뼈 건강의 숨은 강자예요. 오늘 제가 딱 3가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진짜 칼슘 폭탄은 바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하고 양배추예요. 브로콜리랑 양배추요? 의외인데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 채소들의 칼슘 흡수율은 61%에서 65%에 달합니다. 65%요? 우유의 거의 2배네요? 네, 우유의 2배 가까운 수치죠. 특히 브로콜리는요, 칼슘 함량 자체도 우유랑 비슷한 수준인데 흡수율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칼슘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칼슘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와, 브로콜리 흡수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정말 몰랐네요. 실제로 이걸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신가요? 그럼요. 65세 최영희 씨라고 계셨는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를 좀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뭐 맛이 좀 밍밍하다 그러셨는데 마늘하고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니까 훨씬 드시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볶아서요? 네.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 꾸준히 챙겨 드셨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골밀도가 10%나 증가했어요. 1년 만에 10%나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브로콜리의 또 다른 장점은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 염증이 많으면 뼈에서 칼슘이 막 빠져나가기 쉽거든요. 네. 근데 이 설포라판이 그런 염증 반응을 줄여줘요. 그래서 뼈 손실을 간접적으로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뼈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면역력 증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브로콜리 정말 다시 봐야겠는데요.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하루에 한 4-5송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흡수율이 64.9%로 아주 높고요. 식감이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죠. 위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U도 풍부하고요. 네. 브로콜리와 양배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칼슘 폭탄은 뭔가요? 두 번째 주자는 바로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멸치하고 뱅어포죠. 아, 멸치랑 뱅어포.
익숙하네요. 네, 멸치에 칼슘 많은 건 뭐 다들 잘 아시죠? 100g당 913mg이니까 우유의 4배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뱅어포입니다. 뱅어포요? 네. 멸치보다 더요? 네, 뱅어포는 칼슘 밀도가 정말 높아요. 뱅어포 땄 한 장, 보통 한 15g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칼슘이 147mg이나 들어있어요. 한 장이요? 와, 그러니까 뱅어포 2장만 먹으면 우유 한 컵 200ml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 셈이에요. 흡수되는 양까지 고려하면 왜 우유보다 10배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칼슘 밀도하고 또 다른 유효 성분들 때문입니다. 다른 유효 성분이라면요? 네, 뱅어포에는 칼슘 말고도 헥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세포 재생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고 또 뼈의 콜라겐 생성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7의 영양소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팩산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오메가3 지방산 DHA나 EPA 같은 거요. 이것도 풍부한데 이게 뼈를 파괴하는 염증을 줄여주고 반대로 뼈를 만드는 조글세포의 활동은 촉진시켜줍니다. 와, 뱅어포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멸치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럼 뱅어포 드시고 좋아진 분도 계세요? 네. 70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뱅어포 2장씩을 꾸준히 드셨어요. 뭐 고추장 발라서 구워 드시기도 하고 잘게 잘라서 볶음밥에 넣어 드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드셨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아주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만에요. 대단합니다. 멸치는 아까 말씀드린 브로콜리하고 같이 볶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멸치의 칼슘, 브로콜리의 높은 흡수율, 그리고 멸치 자체에도 비타민 D가 좀 있거든요. 이게 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아, 멸치랑 브로콜리 조합. 좋네요. 네. 그리고 멸치나 뱅어포에 타우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근육 기능을 강화시켜서 넘어지는 거, 즉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의할 점은 없나요? 아, 네. 주의할 점도 있죠. 멸치하고 뱅어포 둘 다 퓨린이라는 성분 함량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근데 뭐 보통 반찬으로 드시는 정도, 하루에 멸치 한 20g, 뱅어포 서너 장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십자각과 채소, 뼈째 먹는 생선. 이어서 세 번째 칼슘 폭탄은 뭘지 정말 기대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요? 아, 두부도 칼슘이 많군요. 네. 두부 한 모, 보통 한 300g 정도 되죠. 여기에 칼슘이 약 100mg 정도 들어있고요. 더 중요한 건 양질의 단백질이 무려 27g이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고칼슘이면서 동시에 고단백 식품인 거죠. 단백질도 중요한가요? 뼈에는 칼슘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아, 아닙니다. 단백질 정말 중요해요. 뼈가 그냥 칼슘 덩어리 딱딱하기만 한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뼈의 약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콜라겐이 뼈에 탄력하고 유연성을 줘서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두부는 칼슘하고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주니까 뼈를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만드는데 아주 이상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부에 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네,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은 식물성이라서 그런지 체내에서 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뼈 재용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저녁에 먹는 게 좋군요. 단백질의 역할에 저녁 섭취 이점까지 두부를 정말 다시 보게 되네요. 혹시 두부 드시고 도움받으신 분 사례도 있을까요? 네, 63세 이예숙 씨라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좀 더뎌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두부 반모씩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뼈가 붙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뼈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죠. 네네. 그리고 두부는 콩으로 만들지만 콩 자체보다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소화력이 좀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또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의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근데 두부 먹을 때 좀 조심해야 할 점은 없나요? 아, 네. 딱 한 가지. 시금치하고 같이 드시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요? 왜요? 시금치에 아까 말씀드린 옥살산이 많잖아요. 이게 두부의 칼슘하고 만나면 흡수가 잘 안 되는 수산칼슘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칼슘 이용률도 떨어지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게 몸에 쌓여서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시금치랑은 같이 안 먹는 게 좋군요. 네, 대신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다른 채소들하고 같이 드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걸 얼마나 잘 흡수시키느냐, 이 흡수율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요소들, 반대로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칼슘의 흡수를 돕는 조력자 하고 방해꾼을 잘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조력자들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햇볕이죠? 그렇죠.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햇볕을 하루에 한 15분 정도 쬐는 게 좋은데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게 어려우면 표고버섯이나 연어 같은 음식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조력자는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로 잘 운반해주고 또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보통 칼슘하고 마그네슘 섭취 비율은 2대1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2대1 비율이요. 네. 세 번째는 비타민 K. 이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착 달라붙게 도와줍니다.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C도 중요해요. 아까 뼈의 30%가 콜라겐이라고 했잖아요. 그 콜라겐을 만드는데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C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방해꾼들은 뭔가요? 네, 방해꾼들도 알아둬야죠. 첫째는 나트륨, 즉 짠 음식입니다. 짜게 먹으면 우리 몸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낼 때 칼슘도 같이 딸려나가요. 그래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아, 짜게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는군요. 네, 둘째는 인산하고 카페인이에요. 탄산음료에 많이 든 인산은 칼슘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요. 커피 속 카페인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칼슘 배출을 느립니다. 탄산음료랑 커피. 그렇죠. 셋째는 술. 알코올은 비타민 D가 몸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걸 방해해서 결국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고요. 마지막 넷째는 담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해버립니다. 술,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네요. 네. 흡수 조력자랑 방해꾼까지 정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해도 매일 권장량을 다 채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칼슘 영양제를 먹는 건 어떨까요? 아, 영양제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고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조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를 통해서 하루에 최소 5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은 그 차이만큼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그럼 혹시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세 박순자 어르신은 음식을 아주 잘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도 칼슘 영양제를 1000mg이나 추가로 또 드셨더라고요.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고칼슘 혈증 상태였어요. 고칼슘 혈증이요? 네, 칼슘이 너무 과잉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위장장애가 올 수도 있고 심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 즉 동맥경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영양제도 과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만약 영양제를 고르신다면 흡수율 면에서는 보통 탄산 칼슘보다는
구연산 칼슘 형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위산 분비가 좀 줄어드는 노년층에게는 더 그렇고요. 드실 때는 한 번에 500mg을 넘지 않도록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 약하고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꼭 확인해야 하고요. 네, 꼭 상담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건 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걱정되는 그런 혈관 석회화나 신장 결석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은 괜찮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드시는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제를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영양제는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루에 칼슘 1000mg을 채울 수 있는 식단 예시 같은 걸 좀 간단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브로콜리 한 너댓송이 정도 살짝 볶으시고요. 두부 한 4모 정도 넣은 맑은 국. 이렇게 드시면 한 300mg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점심에는 현미밥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멸치 브로콜리 볶음 있죠? 그거랑 양배추쌈 좀 곁들이시면 한 200mg 정도 추가되고요. 저녁에는 미역 무침 점 드시고 구운 뱅어포 한 2장 정도. 이러면 또 한 300mg 정도 되죠. 여기에 두부조림 같은 거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네네, 벌써 800mg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 간식으로 저지방 요거트 하나 드시거나 아니면 아몬드 한 10알 정도에 말린 무화과 한 2-3개 정도 이렇게 추가하시면 하루 1000mg 섭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은 흡수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식단 예시네요. 이렇게 식단을 잘 챙기시는 것과 함께 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도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특히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운동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뼈는 적절한 물리적 자극을 받아야 더 튼튼해집니다.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큰 도움이 돼요. 걷기만 해도요? 네, 여기에다가 주 2-3회 정도 근력 운동을 더해주시면 정말 좋죠.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체중이 뼈에 실리는 운동이 중요해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조깅 같은 거요. 이런 운동이 뼈 밀도를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수영 같은 경우는 심폐기능에는 참 좋지만 물의 부력 때문에 뼈에 자극이 가는 효과는 좀 적어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는 것, 즉 낙상을 예방하는 게 골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73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태극권을 하셨는데 덕분에 균형 감각이 아주 뛰어나셔서 넘어진 적이 거의 없으셨다고 해요. 와, 태극권 좋군요. 그리고 금연, 금주.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조골세포 활동에 억제더고요.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손실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흡연하는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이 30%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30%나요? 네. 스트레스 관리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뼈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잠 충분히 주무시고 하루 7시간 이상, 명상을 하시든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하시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이거 잊지 마세요. 특히 폐경후 여성분들이나 70세 이상 남성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정말 명심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뼈 건강과 칼슘에 대해서 정말 알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흡수율까지 고려했을 때 진짜 칼슘 강자는 브로콜리와 양배추, 멸치와 뱅어포, 그리고 두부라는 것.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둘째, 단순히 칼슘 함량만 볼 게 아니라 흡수율이 중요하고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C 같은 조력자들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 셋째, 나트륨, 탄산음료나 커피, 술, 담배 같은 방해꾼들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점. 넷째, 칼슘 영양제는
음식 섭취를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만 신중하게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보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이겠죠. 아까 박사님께서 칼슘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식단 관리와 함께 운동, 금연과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네. 뼈 건강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좋아지진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65세 최영희 씨도 꾸준한 관리로 1년 만에 골밀도가 10%나 개선됐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대단한 결과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한번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희 무병건강연구소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장 건강이 뼈 건강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최근에 보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칼슘 흡수율이나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담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또 주변에 뼈 건강이 좀 염려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병건강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